네,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모아르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 30분 전 나온 속보 하나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30분 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시장 전망치인 23만 6천 건을 상회하면서 24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FOMC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완화적인 정책을 확인을 했지만 코스피는 2,800선을 앞두고 갈까 말까 주춤거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파죽지세 방산주 실적 축포 또 터졌다입니다. 네, 국내 방산업체들이 올해 2분기 수출호황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특히 해외 수주 성과가 상당하다는데 세부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실적 발표는 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조 7,860억 가량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588억 원. 근데 이거를 수치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46%,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57% 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더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방산 부분 영업이익이 2,608억 가량 나와서 전년도 대비 10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내 K방산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커다란 호조를 보여줬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좀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 수출의 K9 같은 경우에는 6문 그리고 천문 같은 경우에는 18대 공급을 하면서 매출액이 5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수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약간 주춤하면서 방산주에 대한 수출이 이제는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실적이 다시 한번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듯이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방산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실적 기반을 하는 실적 성장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올라가고 있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항공비에 대한 정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 부분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엔진 부품도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엄청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항공기,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적의 양방향 성수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차트를 보더라도 실적을 기반한 우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근데 되게 무섭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급등이 딱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수익을 좀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도 된다. 좀 이런 전략으로 바라보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사람들이 모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계속해서 사기 시작을 하니까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지속적인 사이클로 많이 올라갔어요. 200만 원까지, 150만 원 가량까지도 막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우리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 이제 급등주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는 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 전일부터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대두가 되면서 많은 이슈들이 변수로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방산 이쪽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저는 뭐 크게 변수는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이 될까? 약간 이런 트럼프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날까?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은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아니더라도 휴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세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잠시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약간은 좀 변수에 대한 주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지금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 세계 점유율이 한 2%가량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세계 탑 1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 4위가 이제 중국입니다. 5.8%가량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한국한테 계속 졌다 이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 방산 수출을 좀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K방산 수출이 좀 더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K방산이 인기가 좋았던 게 이제 좀 원화 자체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K방산이 기술력도 좋고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잘 팔렸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화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저가 방산에 대한 좀 변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출에 대한 좀 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된다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후보랑 이제 해리스 후보랑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좀 방향성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인지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러시아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빠르게 좀 종식을 하고 지금에 대한 영토를 인정해주고 휴전을 하는 방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쟁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어떤 네. 상황이 나타날지 우리가 예측이 좀 불허한 구간이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방산 쪽에 대한 좀 모멘텀에서는 좀 불투명한 방향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이거를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좀 투자 부담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신흥 국가들이 자기 국가에 대한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K방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수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호재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반대적으로 바뀌면서 방향성 자체가 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변수다 생각을 하고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주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팔로우하면서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변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국의 저가 공세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이랑 퀄리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작용을 할까요? 네, 이미 그럼에도 계속해서 5.8%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의 한 4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갭 차이는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네. 한국은 중국을 쫓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이 중국을 못 넘어선 상황입니다. 근데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이제 방산 수출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가 공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기술력 차이가 한국이 좀 더 좋더라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싼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국가들이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자주포라든지 이런 전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가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우리 중국에 대한 이제 항상 선택을 하는 이제 대량 공세를 하는 그런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출에 대한 국가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어서 크게 좀 우려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 심리 자체는 좀 리스크로 반영이 되면서 패닉셀이 약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캐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올해 들어서 흐름 좋은 방산주이지 않습니까? 네. 신규 매매 관점으로 밸류에이션 괜찮은 종목 있을까요? 거의 뭐 방산 쪽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화 종목을 좀 한화요? 네.
굉장히 좀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다른 방산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자체가 0.3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본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자본을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0.3배 수준에 대한 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 이런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하나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흐름 이거에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등락폭이 좀 덜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패닉셀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라서 좀 안정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밀 유도 같은 정밀 타격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똑같이 폴란드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1분기 실적은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거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방산주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하나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종목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또 미국에서도 방산업종 추종하는 ETF가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주 하반기에도 좋겠죠? 네,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동 전쟁이 좀 확전이 될까 이런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기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K방산 수출이 좀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중동 전쟁에서도 확전이 되면서 이란이 참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대 이란 그리고 추가적인 우호 국가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K방산에 대한 수출이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지금 뭐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중동에 대한 확전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패시브 자금도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하반기에도 방산 쪽은 좀 기대감 있게 잘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프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간다면 K방산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선호하시는 종목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빅텍 종목에 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방산이 움직인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빅텍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방산 쪽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빅텍이기 때문에 빅텍을 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도 이제 지지권에서 고개를 약간 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방산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주처럼 막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막 크게 움직였다 내려갔다 이런 종목인데 지금 같은 접근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거래량이 들어와서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한다라고 좀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면은 빅텍이 좀 매매하시기 쉽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수혜 기반되는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이제 네. 현대로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조금 덜 올랐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좀 이격도 자체도 좀 리스크가 덜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현대나 하나 좀 대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같이 많이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K2 전차의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만 해도 57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96대를 인도할 예정으로 이미 수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실적도 너무나 좋지만 네. 내년에 대한 실적도 더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실적 모멘텀, 방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정도 호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그게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좀 강한 상승 모멘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좀 실적으로 기반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펀더멘탈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으로는 빅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방산주에서 우리 대표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도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한화가 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화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화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좀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화는 지주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배 구조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한화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는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배 구조를 가장 꼭대기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인데 네. 이렇게 계열사에 대한 실적이 호실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주사 쪽으로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그렇고 하나에 대한 지주사 거기에 하부에 있는 계열사들도 지금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락폭이 하나가 좀 가장 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주사에 대한 밸류업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좀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가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좀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통해서 좀 주주들한테도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까지 좀 진득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무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한화가 좀 더 안정감 있게 바라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로서의 밸류업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호실적도 전망이 됩니다. 한화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기 선행지표 구리값 따라 전선주도 올랐다입니다. 네, 구리 선물 가격도 오르고 간밤 미증시에서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그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선주가 많이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사실 전선주가 뭐 구리가 올라서 이제 타이밍 좋게 좀 움직였던 것도 있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빅테크 과잉이 우려가 해소가 됐다. 저는 이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패닉셀이 많이 나오고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빅테크 쪽에 대한 과잉 투자다. AI가 실적이 견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를 한 내용이 AI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를 시키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결국에는 지금 과잉 투자에 대한 구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초기 발전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과잉 투자든 어떠든 이 결과를 보기 전에 결국엔 투자를 늘려가야 됩니다. 이게 늘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뒤처지고 도태되고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클라우드 사업 부분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29% 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31%를 못 채웠다고 해서 어닝 쇼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꾸준하게 클라우드 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네.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선이랑 어떤 연관이 있냐?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AI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지어지는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4년 뒤에는 데이터 센터만 80기가와트를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1년에 올해 여름에 최대 맥시멈 전력 수요가 96기가와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만 80기가와트를 사용할 정도로 많은 전력에 대한 소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맞는 전선 쪽으로 수요를 싹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전선 수요 교체 전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선주들이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선에는 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전선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도 증가가 될 전망이 이어지면서 좀 맞물려서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의 성장과 데이터 센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선과 전력의 수요는 계속해 늘어날 것이다. 시장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중국 제조업 경기가 3개월째 위축 국면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기 선행 지표라고 부를 수 있는 구리값 최근 추이 짚어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막 구리값이 천장을 뚫고 가듯이 막 올라갔을 때 5달러를 좀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우려감, 투자에 대한 좀 우려감 나타나면서 많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하락을 멈추고 소폭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까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하락을 멈추고 나서 재차 상승을 도전하는 구간 정도로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선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전선에 대한 수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구리가 가장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쇼티지 현상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랑 좀 같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업계 쪽에서도 구리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선도 새롭게 지속적으로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리 부족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리값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이 끝나고 재차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향후 뭐 4년까지는 우리가 뭐 재건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구리의 가격은 먼저 선반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어서 저희 LS 일렉트릭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뽑은 MSCI 편입 1순위 종목인데 차트상 살펴보면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수준일까요? 일부 그냥 시장 밀리면서 좀 판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은 돼서 먼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패시브 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스피만 상승을 했을 때도 이렇게 MSCI에 대한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좀 시가총액이 크거나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서 좀 수급 쏠리 현상이 나타났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 패시브 자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일부 차익이 나오면서 일부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좀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정에서 너무 이제 크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SCI 편입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빼놓지 않고 이제 편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걱정 않고 이제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상승한다. 이거를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PER 자체가 22.99배로 지금 LS 일렉트릭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업종포보다는 낮은 상황, 크게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를 많이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고평가다라고 해석을 하는 구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압기에 대한 수요, 전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AI에 대한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 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 또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펀더멘탈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충분히
충분히 아직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밸류에이션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선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신규 매매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전선주 다 같이 움직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좀 쉽게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한전선 종목에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모멘텀은 다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선에 대한 향후 전망이 좋다. 좀 지겹게 말씀을 드려서 대한전선 이제 차트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한전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61선을 딱 지지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21선은 계속해서 서서히 위로 올리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위아래에서 가운데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매물대를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위로 쏠 때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선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위에 매물대라든지 다른 이평선들이 막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대한전선이 위에 있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화하면서 올릴 때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 자체가 좀 가장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빼놓지 않고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고 고점 대비해서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고 나서 이제는 121선에 대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락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전선주 중에서는 대한전선이 좀 더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매물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오를 때 탄력 있게 오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내일도 이제 편하게 접근을 하시고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종목으로 해서 LS 일렉트릭 한번 LS 우리가 일렉트릭.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자리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21선 지지를 한번 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나서 버텨주는 구간인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테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대 잡고 대응하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뭐 시초가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